2월 FOMC 회의를 마친 미국 증시, 중립금리 상향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테슬라 주총에서 나타난 한국 투자자들의 방향성에 주목하려는 꽤나 흥미로운 얘기들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어제 FOMC 회의 결과 자체는 다소 매파적이었었죠. 그런데 이 좋은 흐름은 계속 연출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FOMC 회의에 중립금리는 올라갔으면 그렇죠. 주가는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주가는 왜 좋은 흐름이 전개되느냐. 그럼 다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장에 중립금리가 오르면 사실 다른 시장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는 강세가 지금 띄고 있고요. 그렇죠. 아마 달러 인덱스를 좀 지금 105대로 좀 올라가서 오늘 일본행 회의가 열립니다는 엔달러 환율이 157엔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비트코인이 66,000달러대로 내려와서 이 역시 그 시장은 그 반영되는데 유독이 지금 157엔 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아마 보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느덧 66,000달러대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은 이렇게 중립금리 상향하는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그렇죠. 유독 그 증시에서만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중립금리가 올랐다는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금리 인하 폭이 좀 줄어서 지금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내년 1월까지 이렇게 그 시기가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시청자분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중립금리가 올랐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좋은 흐름이 전개됐을까 하는 이 모습은 사실 그 페드의 시장에서 의향에 대해서 중립금리는 의향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향지수에서 증시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이 측면은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또 주식에 있어서 참고지표, 레퍼런스 인디케이터를 이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페드의 금리 인하에 어제도 이제 나왔습니다는 모든 방송, 모든 지면이 이렇게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습대로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관리하면 결국 방송 낭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새로운 지표가 뭐 있을까는 이 측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낙 궁금한 내용인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립금리가 올랐는데 왜 주가도 같이 오른 겁니까? 네, 사실은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일단 5월 그 CPI 반란이죠. 5월 그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 그 발표됐던 PPI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페드가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상향되더라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CPI, PPI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CPI라든가 PPI가 여기 이제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방금 테슬라 주주총회 관련 속보가 나왔는데 잠시 이것만 한번 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주총회의 가장 큰 안건은 두 가지였죠. 머스크의 보상안 패키지가 통과되느냐, 그리고 텍사스로 이제 법인이 이전될 수 있으냐였는데요. 자, 방금 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재승인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었죠. 네, 주총에서 델라웨어에서 텍사스 본사 이전이 승인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한 가지 짚어주셨죠. 5월 CPI의 반란,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총 문제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의 개인 투자의 힘이 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저도 이렇게 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본회의에서는 좀 중립금리 올릴 정도로 매파적이었는데 파월이 본회의의 내용과는 좀 달리 기자회견에서 좀 비둘기적인 성향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다. 지금 인플레 통제가 되느냐 아니냐 할 때는 이 optimal control rule, 최적 통제 이렇게 준칙에서 그 라인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피벗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못 가질까?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매파 성향에서 벗어난 사실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그 외환 시장이라든가 다른 비트코인 시장은 중립금리 상향이 이렇게 된 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에 있어서는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할 때는 예. 아시겠습니다. 주가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홍앵커가 아침 방송을 잘 하시면 예. 한국의 코스피가 올라가고 아침 방송을 잘 못하시면 코스피가 떨어지는 소위 내가 생각하는데 투자가들이 어떻게 똑같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패드가 금리 결정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실현적으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지기 때문에 좀 어제 것처럼 CPI가 낮게 나왔다면 롱 포지션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니까 예. 패드가 중립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현적 가설에 의해서 주가를 결정하는 증시의 독특한 특성상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사실 중립금리가 상향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PI 반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다소 비둘기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적 가설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이게 아마 금융위기 당시에는 예.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가 어제 그 FMC 회의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중립금리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조지 소로스는 지금 현역에서 좀 은퇴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실현적 가설을 지금 굉장히 미국의 주가를 요인할 때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로버트 스윌러입니다. 한국경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모신 분인데요. 예. 주가 결정, 그때 컨퍼런스 당시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가 결정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대충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시청자분 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한 4, 5년 전에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 경제학으로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오는 책이 월가에서 다시 재정옥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 예.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전파한다. 그러면 이제 전파하면 네트워킹사에서는 부정적 편향이 생기니까 긍정적 편향이 생기니까 편향이 생긴다. 팬 차트에서 오면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이 위쪽으로 올리냐 낮쪽으로 올리냐 이런 스토리 전파가 돼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편향이 생길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긍정적 편향이 생길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행동주의 경제학도 바보야 이건 이제 빌 클린턴이 썼던 것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바보야 증시는 힘이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가에서 중립금리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5월 CPI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5월 CPI가 큰 영향을 보면 자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죠. 예. 그러면 중립금리는 악재고 5월 CPI는 호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니까 CPI에 대해서 유포리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환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과거에는 개별 투자가단이 차단됐었는데 지금 뭐냐?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하는 거죠. 예. 그러면 중립금리 상향 소식이 주가에 악재를 미치는 게 그 재료가 뒷전이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CPI에 대한 유포리아 현상이 이제 월가 투자자들한테 포지션에 롱 포지션을 짓는 거죠. 주가가 매수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실현적 가설이 재부각되고 또 로버트 시로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는 연준의 금리 변경은 더 이상 뭐냐 주가 결정에 너무 많은 방송 시간 너무 많이 관심들을 끌 만큼 낭비하지 말아라. 과거에 비해서는 자 페드도 위상이 떨어졌다. 예.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뭐냐 소셜 네트워크 입장에서 얼마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당국보다 정치인보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역할이 커졌습니까? 이게 디지털 사회, AI 사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수평적 사회되기 때문에 종전의 사고대로 페드가 금리 결정하면 마치 이것이 세상에 뭐든지 난리가 법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지면을 하려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고 이런 쪽인 시각은 그때 시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번 사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사실 5월 FOMC 회의 직전에 이 5월 CPI가 발표됐었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립금리는 결국 상향된 겁니까? 네, 이 대목은 아마 어제 방송이 끝나고 홍행국께서도 예,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자, 6월 FOMC 회의 결과 직전에 예. CPI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FOMC에 참여한 사람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 예, 뭐 모르기를 바라죠. 음,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모르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정책 협조라는 건 뭐냐? 정책 협조는 사전에 조율하는 문제거든요. 예.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사전 조율합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그다음에 FOMC에서 발표하는 내용 서로 엇갈리면 이것처럼 시장에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홍양커도 저한테 시청자분도 저한테 궁금증을 모르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자분 생각하기에 자, 왜 소비자 물가가 직전에 떨어졌는데 안정이 됐는데 중립금리를 올렸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의 실무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화할 때는 소득 대체가 효과가 있고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득 대체 효과라는 것은 금리를 CPI대로 내린다. 그러면 저축할 유인이 적겠죠. 예, 그럼 소비하겠죠. 소비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 금리가 떨어진다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웰스펙 자산 효과가 있어 쓰니까 사실은 인플레가 유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가 좋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지금 라스트 마일 기간입니다. 라스트 마일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웰스 이펙트가 굉장히 페드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라스트 마일 기간에는 소득 대체 효과가 그다음에 자산 효과가 이 에스컬레이터 상승 효과가 될 수 있어서 인플레 재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 그럼 뭐냐? 금리를 내려? 그러면 시장에서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저축도 유인이 적겠죠. 예.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 유발. 그리고 뭐냐? 주가 많이 올라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웰스펙트에서 결국 그러면 인플레 올라가겠죠. 그러면 라스트 마일 기간에 마지막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자, 시장에서 지금 CPI가 나온 대로 중립금리를 낮추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주 증폭되겠죠. 예를 들어서 9월부터 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월 CPI가 나오자마자 뭐 7월로 앞당겨진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폭이 당초 예상대로 3% 된다. 그러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다 잡아놓고 마지막 구간에 결국 그렇죠. 물가를 안정을 놓치는 대목이 되겠죠. 예, 이 대목 지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페드의 고민이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는 않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스트 마일의 부주의, 그다음에 과거에 물가가 조금 내리니까 다시 돈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갔던 1980년대 볼 것이 있어. 이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왜 중립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월가의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자기 신은적 가설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페드를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로까지 들릴 것 같기도 한데 이 때문에 페드가 역사상 사실상 최대 시련이 닥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기관의 영향력은 예. 자기의 본업에 해당되는 제1선 목표를 잘 달성해야 그게 물가 안정이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페드 인사들 19명이 중립금리에 해서 올렸는데 시장은 여지없이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그래서 페드의 실현이다, 음. 파월의 실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종전처럼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많은 지면이라든가 많은 방송식에 허비하지 말라. 자, 뉴노멀 시대다. 다른 지표를 좀 참고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페드가 이런 때에서 보면 최대 시련을 받고 있는데요. 페드의 시련, 뭐 이게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 그러네요.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굉장히 신조어도 위상이 있죠. 높았었죠. 대체로 보면 1913년 인플레 안정 목표를 그렇게 해서 예.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비밀의 사원이 지켜지면서 이렇게 페드가 넘사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뭐냐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페드의 금리 변경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옳았다. 근데 1980년대 초반서부터 자 페드의 물가 잡는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현이 됐어. 왜냐하면 경기 침체, 예.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침체되고 이것도 페드의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일선목보다 이것도 페드의 평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좀 페드가 변신하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한 비밀의 사원의 원칙에서 사실 공개지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시장 친화적인 페드의 조치는 뭐냐? FOMC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1913년부터 페드의 공개문을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공개문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기자가 같이 하고 여기서라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예. 것이 이제 속속되면서 결정적인 것은 2010년에 점도표가 도입됐던 것이 시장 친화적인 모습의 통화 정책의 가장 최고조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노출하니까요. 예. 페드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죠. 비밀에서의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홍앵커야 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돼서 예. 나름대로 정착됐습니다는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행자를 교체시키는 것은 될까? 맨 처음에 교체하면 신선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극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사실 공개주의하면 비밀에 따른 어떤 수꺾기에 따른 고의 어떤 짜릿한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실현이 됐는데요. 지금 파월이 맡고 있는 페드가 지금이 아마 페드의 실현 중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그만큼 물가 예측 실패, 그다음에 완전 고용 실패,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예측 실패 어제도 알아봤습니다는 이런 거와 맞물려서 페드의 신뢰성이 최고로 떨어지는 그래서 페드 자체가 최고의 실현을 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연준이 패를 다 오픈하고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시련이 더 닥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금리 인하 사실상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웰스펙트를 중시한다면 사실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에서 인플레 재발할 수 있는 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의 결과 어떤 분 그래요? 어젠가요 어느 방송에서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에 오늘 설명하면 웰스펙트를 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리에 따라서 웰스펙트 인플레 재발이 되니까 그런 요인을 이게 따져보면 그런 방송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7월달, 8월달, 9월달 보면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면 사실 금리 인하는 쉽게 단행하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페드가 실현하는 것은 너무 기준금리를 고집한다. 지금 통화정책의 환경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인공지능까지 도입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통화정책도 좀 디지털 AI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준금리 변경 방식, 물가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종전의 방식을 고집하는 상태에서 뉴노멀 환경과 맞지 않은 상태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너무 고집하다고 또 인플레 타겟팅도 2% 이게 1980년부터 40년 동안 유지해오는 상태거든요. 환경이 변했는데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에서 헤로도마의 나이프 에지 시어리 칼날이를 가는 이론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칼날이의 경제 하면 이게 이제 골든 룰은 실제 성장률, 균형 성장률, 잠재성이 같은 시점이다. 아주 어렵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실제 성장률과 예. 균형 성장률과 잠재성이 같으면 어렵죠. 칼날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갈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 창출 목표, 그 다음에 사실 그 물가 안정을 물가, 동시에 예. 가져가 있죠. 그러면 양동이의 한쪽은 고용 창출 목표, 이건 경기 안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가 안정 목표를 양동이를 짓고 칼날이를 갖는 겁니다. 칼날의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왼쪽으로 실수하면 어떠냐? 이게 이제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자막이 바뀌어지겠습니다는 왼쪽으로 이렇게 칼날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뭐겠습니다는 성급히 금리 내리면 볼거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칼날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너무 성급히 금리를 올려버리면 뭐냐면 경제가 더 침체되는 엘크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정전의 방식이 고서면 지금처럼 정전의 환경이 변했는데도 정전의 방식을 고려하면 자 칼날이를 가는 페드와 파월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살짝만 삐끗해도 칼날에 베이거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3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네, 페드는 실수는 볼거의 실수도 실수고 그 에클스의 실수도 실수거든요. 예. 그럼 이 실수를 동시에 안 저지르기 위해서는 어떠냐? 칼날을 무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칼날을 넘어간 게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 회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더 뿌리는 이 통화정책 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설정했던 그 인플레 목표치를 2% 그대로 유지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양동이의 물은 지금 물은 지금 넘치는데 그 넘치는 무게 가지고 2% 칼날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날을 좀 무디게 해줍시다. 예. 칼날을 좀 무디게 해줍시다.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4% 나온다. 칼날이를 좀 무디게 하면 좀 양동이가 있잖아요. 무겁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두 가지 양동이물을 좀 가볍게 하든가 아니면 인플레 타겟팅을 좀 올려서 사실상 이 칼날이를 좀 무디게 하든가 이런 제3의 대안이 나온다. 이 문제는 이전에 한번 자세하게 폴 크루반께서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얘기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도마랑 칼날의 비율을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확실히 잘 된 것 같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모두 발언 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주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총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 향방을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지금 이제 페드가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도 중립금리 올렸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참고지표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페드의 그 물가 변동도 증시에선 참고지표입니다. 예. 근데 더 이상 영향력이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을 주목해야 된다.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의 입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월가의 새로운 레퍼런스 인디케이터, 참고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이렇게 주도업종이 대부분 다 한국 서학개미들이 분들이 갖고 있는 주도업종과 거의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1, 2위를 다투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거. 이게 미국 주식을 약 112조를 한국 투자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사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주총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보여준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 투자자들 원격으로 이 디지털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노력해서 좀 이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에서 자기 존재감도 있는 것도 있고 주주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국내 증권사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좀 테슬라를 보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77조 원 많이도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소위 이렇게 소위 그 옵션이죠. 옵션 77조 원 정도로 해서 여기에 전격적으로 거기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줬던. 그래서 주총 전에 오프라인 주총 전에 가장 크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 디지털 통해 77조 원의 전의 전쟁에서 한국 투자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가에서 보면 월가의 주도 업종도 한국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도 업종이고 힘이 발휘하고 예. 그다음에 페드 역할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번 주총을 통해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보였던 이 힘에 해서 한국 투자자의 향방을 주목해라. 특히 김씨 부인의 향방을 주목해라. 이 김씨 부인의 향방은 캐리 자금인데요. 예.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과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미국 증시에서도 K-Security라는 표현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